여러분, 제 며느리는 강아지 병원비 때문에 저를 쫓아냈습니다. 네, 잘 들으셨어요. 시어머니를 쫓아낸 거예요. 강아지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그 며느리는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죠. 제 아들과는 이혼했고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제가 한 일이라고는 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선 것뿐인데 말이에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살 시어머니가 어떻게 인생을 되찾았는지 말이에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혹시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처럼 인생의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채널을 시작했어요. 구독해주시면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65살이에요. 제가 며느리한테 처음 들은 그 말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어머니, 저희는 아이 안 낳기로 했어요. 보미가 있잖아요. 보미가 제 아기예요. 보미는 며느리가 키우는 푸들이에요. 강아지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평생 손주를 기다려온 제 꿈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직원 15명을 둔 회사 사장이 됐어요. 매달 1,000만 원이 넘게 벌고 있고요. 며느리는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죠.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들려드릴게요. 저는 평생 아들 하나 키우느라 정말 고생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며 아들을 홀로 키웠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밤 10시에 집에 들어오는 생활을 20년 넘게 했어요. 손이 부르터도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우리 아들 잘 되는 게 제 유일한 꿈이었으니까요. 겨울엔 손이 트고 피가 나도 찬물에 물을 씻었어요. 여름엔 더위에 쓰러질 것 같아도 나무를 다듬었죠. 아들 대학 등록금 낼 때마다 통장 잔고가 텅텅 비었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나중에 좋은 직장 잡고 좋은 며느리 만나서 예쁜 손주 낳아주면 그게 제 전부였어요.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저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드디어 제 고생이 결실을 맺는구나 싶었죠. 엄마, 나 대기업 합격했어. 그날 저는 시장 좌판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옆 가게 아주머니들이 무슨 일이냐고 걱정할 정도로요. 그렇게 키운 아들이 32에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단정하고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거든요. 패백할 때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랬어요.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그때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제 아들도 장가가고 곧 손주도 보겠구나 싶었죠. 결혼 초반 2년은 정말 좋았어요. 며느리는 명절 때마다 일찍 와서 저를 도왔어요. 일도 잘하고 불평도 없고 무엇보다 아들을 잘 챙겼죠. 저도 며느리한테 잘해주려고 애썼어요. 전화할 때도 밥은 먹었니? 일은 힘들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고 명절 용돈도 넉넉하게 챙겨줬어요. 아들한테는 항상 이렇게 말했죠. 너 수진이 말 잘 들어. 요즘은 와이프가 하늘이야. 절대 화나게 하지 마. 아들도 며느리를 정말 아꼈어요. 퇴근하면 설거지도 같이 하고 주말엔 데이트도 자주 가고 보기 좋았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잘 컸구나. 이제 곧 손주 얼굴도 보겠지? 저는 매일 그런 생각을 하며 행복했어요. 그런데 결혼 3년 차 되던 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추석 때였어요. 아들 부부가 내려왔는데 며느리가 뭔가를 안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봄이에요. 인사해, 봄아. 흰색 푸들이었어요. 작고 귀여웠죠. 어머, 강아지 키우기 시작했구나. 귀엽네. 네. 봄이 정말 예쁘죠?
저희 아기예요. 그때는 그냥 애교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날 식사 내내 며느리는 봄이 이야기만 했어요. 봄이가 요즘 밥을 잘 안 먹어서 걱정이에요. 봄이 미용했더니 너무 예쁘죠? 봄이가 어제 재롱 부리는 거 보셨어야 하는데.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새로 강아지를 키우니까 신기하고 좋은 거겠거니. 그런데 며느리 SNS를 우연히 봤어요. 아들이 보여줬거든요. 온통 강아지 사진뿐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난 봄이, 밥 먹는 봄이, 산책하는 봄이, 자는 봄이. 그리고 프로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봄이 엄마 우리 아기 사랑해. 그때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죠. 에이 설마. 그냥 강아지를 좋아하는 거겠지. 결혼 4년 차가 됐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들아, 너희 슬슬 아기 생각은 안 하니? 아, 엄마. 그게 수진이가 지금 일이 너무 바빠서 조금만 기다려봐. 그래도 나이가 있잖아. 수진이도 35인데. 알아,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아들의 목소리에 뭔가 찜찜한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죠. 재촉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결혼 5년 차 되던 해가을이었어요. 저희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봄이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봄이 옷 새로 샀는데 어때요? 50만 원짜리예요. 강아지 옷이 50만 원? 네, 프랑스 브랜드예요. 봄이한테는 좋은 걸 입혀주고 싶어서요.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강아지 옷에 50만 원이라니. 그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수진아, 이제 정말 아기 계획 좀 세우는 게 어때? 엄마가 손주 보고 싶어서 그래.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식탁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죠. 며느리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니, 저희는 아이 안 낳기로 했어요. 뭐? 봄이가 있잖아요. 봄이가 제 아기예요. 순간 귓전이 멍해지더라고요.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강아지가 아기라고? 네, 요즘은 펫팸족이라고 해서 반려동물을 자녀처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봄이를 키우는 게 훨씬 행복해요. 아이 낳으면 제 인생 다 포기해야 하잖아요. 제 몸도 망가지고 커리어도 끝나고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마치 당연한 얘기를 하듯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아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요즘은 그런 부부들 많아. 우리 인생이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평생 손주 보는 게 꿈이었는데 그 꿈이 강아지 때문에 무너지다니. 하지만 그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와의 관계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제가 손주 이야기만 꺼내면 며느리는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 인생인데 왜 자꾸 간섭하세요? 21세기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런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사세요? 이런 식으로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말해도 아들은 와이프 편만 들었어요. 엄마, 요즘은 애 안 낳는 부부도 많아. 우리 인생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 제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혹시나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며느리가 그 강아지에게 쓰는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은 기본이고 강아지 옷, 강아지 간식, 강아지 미용, 강아지 호텔. 들을수록 기가 막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이번 달 생활비 좀 보내줄 수 있어? 무슨 소리야? 너희 둘 다 직장 다니잖아. 그게
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나갔어. 그리고 수진이가 봄이 보험도 새로 들었거든.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강아지 병원비 때문에 엄마한테 손을 벌린다고요? 제가 시장에서 악착같이 모은 돈을 강아지한테 쓰라고 주게 생겼어요? 안 된다. 그 돈은 나중에 너희 애 낳으면 육아비로 쓰라고 모아둔 거야. 엄마, 말했잖아. 우린 애 안 낳는다고. 봄이가 우리 아기라니까. 그날 전화를 끊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제가 평생 뭘 위해 살았나 싶었어요. 그리고 석 달 뒤 아들 부부가 집을 사야 한다며 제게 전세 보증금을 빼달라고 한 거예요. 엄마 집은 작으니까 월세로 옮기고 그 돈으로 우리 집 사는데 좀 보태줘. 나중에 꼭 갚을게.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살던 집을 빼라고요? 며느리가 강아지한테 쓰는 돈만 아껴 써도 충분히 모았을 텐데요. 안 돼. 그건 너무하잖아. 엄마더러 집 빼고 월세 살라고. 어머니, 저희도 30대 후반인데 이제 집 한 채는 있어야죠. 봄이한테도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요. 어차피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그렇게 큰 집이 필요하세요? 며느리의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봄이 더 넓은 공간? 강아지 때문에 저더러 집을 빼라고요? 결국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화근이었어요. 제가 거절한 후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어요. 전화도 안 받고 명절에도 안 내려오고 제가 먼저 연락하면 바쁘다는 말만 했죠. 아들한테 전화하면 항상 며느리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어요. 통화도 5분을 못 넘겼어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그래, 무슨 일인데? 엄마, 우리 집에 같이 살면 안 될까? 순간 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아들이 그래도 어머니 생각을 하는구나. 며느리를 설득한 건가 싶었죠. 정말? 수진이가 뭐래? 수진이도 동의했어. 대신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라는 게 가관이었어요. 집안일은 전부 제가 할 것. 며느리는 직장 다니느라 힘드니까 청소, 빨래, 요리 모두 제 몫. 그리고 봄이를 돌보는 것도 제가 할 것. 산책, 밥 주기, 배변 처리까지. 그리고 엄마, 방은 제일 작은 방 쓰셔야 해. 큰 방은 우리 방이고 중간 방은 봄이 방이거든. 뭐? 강아지 방? 응, 봄이 장난감이랑 옷이랑 물건이 많아서 방이 따로 필요해. 저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어요. 시어머니보다 강아지가 더 큰 방을 쓴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좋았어요.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다면 어쩌면 며느리 마음도 돌릴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결국 저는 제 집을 팔고 아들 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옥의 시작이었어요. 첫날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 짐을 풀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짐 정리하실 때 조심하세요. 벽에 못 박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나중에 봄이 방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어머니 짐 중에서 냄새 나는 거 있으면 다 버려주세요. 봄이가 예민해서 낯선 냄새 맡으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저는 꾹 참았어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며느리는 저를 완전히 가정부 취급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봄이 산책을 시키고 청소를 하고 저녁 준비를 했죠. 며느리는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서 봄이랑만 놀았어요. 어머니, 봄이 밥그릇 아직 안 씻으셨어요? 봄이가 예민해서 그릇이 깨끗해야 한다니까요. 어머니, 오늘 봄이 산책 30분밖에 안 시켰죠? 최소 1시간은 시켜야 해요. 어머니, 봄이 물그릇에 손때 묻었어요. 매일 소독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매일 잔소리를 들으며 살았어요. 저는 봄이 하인이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더 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몸져 누웠어요. 열이 39도까지 올라서 도저히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며느리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아침 식사는요? 저 출근해야 하는데. 수진아, 미안한데 엄마가 좀 아파서. 그래도 밥은 해놓으셔야죠. 저 회사 가야 하는데 굶고 가라고요? 알았어. 잠깐만 일어날게. 떨리는 몸을 이끌고 부엌에 가서 밥을 차렸어요. 며느리는 차가운 눈으로 저를 보더니 말했죠. 그리고 어머니, 오늘 봄이 병원 가는 날이에요. 3시까지 데려가 주셔야 해요. 제가 회의 있어서 못 가거든요. 수진아, 엄마가 지금 아픈데. 어머니가 하시겠다고 해서 여기 계신 거잖아요. 봄이가 사람이 아니라고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그날 저는 열이 펄펄 끓는 몸을 이끌고 보미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택시 안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렀죠. 그리고 2주 후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 오랜 친구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며느리한테 말했죠. 수진아, 내일 하루만 내가 집 비워도 될까? 친구가 많이 아프대. 안 돼요. 내일 제가 친구들이랑 집들이 파티하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음식 준비하셔야죠. 수진아, 그래도 이건 중요한 일이야. 어머니한테는 친구가 더 중요하세요? 저희 첫 집들이인데. 어머니는 우리 가족 아니세요? 며느리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그러니까 저는 결국 친구 병문안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게 친구와의 마지막이 됐습니다. 병문안을 갔다면 마지막 인사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 집에 돌아와서 더 기가 막힌 일을 봤어요. 거실이 엉망이었어요. 친구들이 다녀갔는지 설거지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바닥에는 음식물이 흘러 있고, 소파에는 봄이 털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죠. 아, 어머니 오셨어요? 설거지 좀 부탁드려요. 저 너무 피곤해서요. 친구들 접대하느라 진이 다 빠졌어요. 너희가 쓴 건데 너희가 치워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저희 집에서 살면서 그 정도도 못 해주시게요? 월세도 안 내시잖아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탁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TV를 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거실에서는 TV 보지 말아주세요. 봄이가 놀 공간이 필요해요. 여기가 거실인데 TV를 보지 말라고. 네, 봄이가 우선이에요. 어머니는 방에 계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사람인지 가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실수로 봄이 장난감을 밟아서 부러뜨렸어요. 저도 깜짝 놀라서 사과했죠. 미안해, 수진아. 내가 못 봤어. 새로 사줄게. 그런데 며느리가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어거 비싼 거예요. 그것보다 봄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란 말이에요. 수진아, 그래도 그건 물건이잖아. 물건이라고요? 어머니한테는 봄이가 그냥 물건이에요? 전 봄이를 제 아들처럼 키우는데. 며느리는 보미를 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보미를 때린 것처럼요. 봄아, 괜찮아. 엄마가 있어. 나쁜 할머니.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나쁜 할머니라고요? 그날 며느리는 아들한테 울면서 전화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봄이 장난감을 일부러 부러뜨렸어. 봄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어머니랑 같이 못 살 것 같아. 아들이 퇴근하자마자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엄마 따로 사는 게 어떨까? 뭐라고? 수진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해. 엄마랑 같이 사는 게 힘들대. 그리고 솔직히 봄이한테도
엄마가 위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너, 지금 내 어미를 강아지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거니?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난 너를 낳아서 키웠어. 내 와이프는 강아지를 키우고. 그게 같아?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평생 참아왔던 게 한순간에 터진 거죠. 아들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생각해? 봄이도 우리 가족이야. 엄마는 왜 이해를 못해? 가족? 강아지가 가족이면 너를 낳아준 엄마는 뭐야? 엄마는 엄마고 봄이는 봄이지. 왜 비교를 해? 비교하게 만든 게 누군데? 너희가 나를 강아지만도 못하게 대했잖아.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어머니가 이 집에 계시는 게 너무 불편해요. 저희 생활에 항상 간섭하시고 제가 봄이 키우는 것도 못마땅해 하시잖아요. 내가 언제 간섭했어? 나는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 하인처럼 살았다고. 하인이요? 어머니 방 있고 밥 먹고 따뜻한 집에서 지내시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희생하는데요. 희생? 내가 내 종 노릇한 게 희생이야? 며느리가 갑자기 카드를 꺼냈어요. 어머니, 그럼 이렇게 하시죠. 어머니가 이 집에 계속 계시고 싶으시면 생활비 내세요. 한 달에 8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방세, 식비, 관리비 포함해서요. 뭐? 80만 원? 네, 요즘 원룸 월세가 그 정도 하잖아요. 어머니도 공짜로 사실 수는 없죠.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아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이 없는 게 대답이었죠. 결국 3일 후 저는 작은 원룸으로 쫓겨났습니다. 이사하는 날 아들이 제 짐을 차에 실으며 말했어요. 엄마, 원룸 전세금은 내가 냈어. 그리고 매달 50만 원씩 보낼게. 그래, 엄마, 미안해. 근데 이게 서로한테 좋은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가 출발하기 직전 며느리가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보미를 안고서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가끔 연락드릴게요. 그 웃는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나도 뭔가 해야 해. 그렇게 저는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쓸쓸한 방 한켠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분노도 함께 있었어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반드시 방법을 찾을 거야. 원룸으로 쫓겨난 후 저는 매일 울기만 했어요. 내가 뭘 위해 살았나, 평생 고생해서 아들 키웠는데 결국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싶었죠.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생활비를 보내왔어요. 50만 원. 그마저도 며느리 몰래 보내는 듯 했죠. 전화 통화도 거의 못했어요.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들한테 손 벌리며 살 순 없어. 내 힘으로 살아야 해. 하지만 65 나이에 취직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다들 나이를 보고는 고개를 저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에 갔다가 벽에 붙은 전단지를 봤어요. 경력 상관없음. 60대 환영. 가정 방문 반찬 배달 및 가사 도우미 모집. 전화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전단지 보고 전화했는데요. 그렇게 저는 실버 케어 서비스라는 작은 업체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댁에 가서 반찬을 배달하고 간단한 청소를 도와드리는 일이었어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루에 대여섯 집을 다니며 계단을 오르내리니 다리가 후들거렸죠. 하지만 시장에서 20년 넘게 일한 제게 반찬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좋았어요. 순자 씨, 오늘 반찬 정말 맛있어요.
덕분에 밥을 2그릇이나 먹었어요. 순자 씨가 오시는 날만 기다려져요.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를 반겨주셨어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치유해줬어요. 3개월쯤 지났을 때 큰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돌보던 박 할머니께서 저를 조심스럽게 부르셨어요. 순자 씨 혹시 이 집 사실 생각 없으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박 할머니는 아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자꾸 같이 살자고 하신대요. 이 집을 정리하고 미국에 가야 하는데 부동산에 맡기면 중개 수수료가 아깝다고 하셨죠. 제가 쓰던 집이니까 잘 아는 사람한테 싸게 팔고 싶어요. 원래 3억인데 순자 씨한테는 2억 5천에 드릴게요. 순자 씨가 이 집을 아껴줄 것 같아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2억 5천이라니. 제가 가진 돈은 아들 내 집 전세 빼고 남은 돈과 몇 달간 모은 돈을 합쳐 겨우 8천만 원이었어요. 할머니 감사하지만 제가 그럴 형편이 안 돼요. 은행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이 동네 집값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사두면 나중에 큰 돈 돼요.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65세 대출을 받는다고요?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가 속삭였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아들한테 의지하며 사는 것보다 내 집이라도 있으면. 저는 용기를 냈어요. 은행에 갔지만 역시나 대출이 쉽지 않았어요. 어머님, 나이가. 그리고 소득 증빙이.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 은행을 다니며 사정했고 결국 한 은행에서 제 성실함을 인정해줬는지 1억 5천만 원을 대출해줬어요. 나머지 2천만 원은 제가 일하며 갚기로 하고 박 할머니 집을 샀습니다. 그날 밤 제 명의의 집 계약서를 보며 저는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쫓겨난 지 6개월 만에 제 집을 장만한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구나. 아들 없이도 살 수 있구나. 그 후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대출금을 갚아야 했고 무엇보다 제 힘으로 사는 게 너무 뿌듯했거든요. 그리고 6개월 후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다니던 실버 케어 서비스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순자 씨, 고객들이 순자 씨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회사 지점장 해볼 생각 없으세요? 네. 지점장이요? 네, 이 동네에 새로 지점을 내려고 하는데 순자 씨가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직원들 관리하고 반찬 메뉴 짜고 고객 응대하는 일이에요. 월급은 지금보다 2배 드릴게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65살에 지점장이 된다고요? 사장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순자 씨만큼 이 일 잘하는 사람 없어요. 20년 넘게 시장에서 장사하셨잖아요. 그게 다 경력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승낙했어요. 그렇게 저는 지점장이 됐습니다. 월급은 250만 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월급을 받게 된 거예요. 저는 직원 3명을 뽑아서 교육했어요. 반찬 만드는 법, 어르신들 대하는 법, 청소하는 법. 시장에서 배운 모든 것, 며느리 집에서 당하며 배운 모든 것이 다 쓸모가 있더라고요. 1년이 지나자 우리 지점은 회사에서 제일 잘 되는 지점이 됐어요. 고객들이 계속 늘었고 입소문도 났어요. 순자 씨네 지점은 반찬이 정말 맛있어. 순자 씨는 정말 친절하고 믿을만해. 저는 매달 대출금을 갚아 나갔어요. 그리고 조금씩 저축도 했죠. 2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장님이 다시 저를 부르셨어요. 순자 씨, 제가 나이도 있고 해서 은퇴하려고 해요. 그래서
회사를 넘기려고 하는데 순자 씨가 인수할 생각 없으세요? 네. 회사를요? 네, 순자 씨가 이 회사를 제일 잘 아시잖아요. 지점도 제일 잘 운영하시고 5억에 드릴게요. 5억. 저한테는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이 회사의 가치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은행에 다시 갔어요. 이번엔 당당하게 사업 계획서를 들고 갔죠. 제 지점 실적 보세요. 저는 이 사업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어요. 은행은 제 실적과 성실함을 보고 3억을 대출해 줬어요. 나머지 2억은 분할로 지불하기로 하고 저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68의 나이에 저는 사장이 된 거예요. 회사를 인수하고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어요. 직원은 15명으로 늘었고 지점도 3곳이 됐어요. 매출은 꾸준히 올랐고 저는 매달 순수익으로 1,000만 원 넘게 벌게 됐어요. 저는 더 좋은 차를 샀어요. 옷도 새로 장만했고 머리도 염색하고 파마도 했죠. 거울을 보니까 예전에 구부정하고 초라했던 제가 아니었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저는 제 집 대출금도 다 갚았어요. 그리고 박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집값이 올라서 지금은 4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3년 만이었어요. 그동안 아들은 생활비도 끊었고 연락도 거의 없었거든요. 엄마,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좀 도와줄 수 없어? 돈이 너무 급해. 무슨 일인데? 그게 수진이가 회사 그만뒀어. 보미를 제대로 돌보고 싶다고. 그런데 보미가 병에 걸려서 수술비가 2천만 원이래. 엄마, 제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아, 엄마도 지금 형편이 어려워. 미안하다. 엄마, 제발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카드빚도 5천만 원이고. 아들아,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없어. 내가 알아서 해야 해. 엄마, 미안하다. 엄마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 해.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더 이상 아들을 도와줄 수 없었어요. 아니,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 후 6개월 동안 아들한테 연락이 없었어요. 가끔 궁금했지만 참았어요. 아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 저녁이었어요.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현관 앞에 누군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누구세요?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들이었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야위어 있었어요. 뺨은 쑥 들어갔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겨울인데 얇은 점퍼만 입고 있었죠. 아들아, 너 왜 이렇게 해? 엄마, 아들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완전히 망했어. 이혼했어. 뭐? 이혼? 들어가서 얘기하자. 어서 들어와. 저는 아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따뜻한 국을 끓여주고 밥을 차려줬죠. 아들은 허겁지겁 밥을 먹었어요. 며칠을 굶은 것처럼요. 천천히 먹어. 더 있어. 밥을 다 먹고 나서 아들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엄마. 그날 엄마가 전화 끊은 후에 나 정말 막막했어. 수진이는 매일 봄이 수술비 얘기만 했어. 나보고 어떻게든 돈 구해오래. 친구들한테 빌리든 대부업체 가든 뭐든 하래.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엄마, 그때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어.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 내 엄마를 쫓아내고 강아지 수술비 때문에 대부업체를 알아보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한심했어. 수진이한테 말했어. 우리 이제 그만하자고. 봄이도 소중하지만 우리 인생도 생각해야 한다고. 봄이 수술비로 2천만 원 쓸 바엔 우리 빚이라도 갚자고. 그래서? 수진이가 미친 듯이 화를 냈어. 나보고 인간도 아니래.
보미를 죽일 거냐고. 그날 밤 수진이가 짐 싸서 나갔어. 보미 데리고. 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나 혼자 집에 앉아서 생각했어. 내 인생이 대체 뭐였나? 엄마한테 어떻게 했나? 아들아, 엄마 기억나? 내가 엄마더러 보미한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 그 말 하면서도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 근데 나는 수진이 편을 들었어. 아들이 바닥에 머리를 박았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완전히 미쳤었어. 엄마가 평생 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는 엄마를 강아지보다 못하게 대했어. 일어나. 일어나. 엄마, 나 일주일 동안 맨날 울었어. 어렸을 때 생각났어. 엄마가 새벽에 시장 나가시는데 나 혼자 무서워서 울었던 거. 엄마가 일하다 손 다쳐서 붕대 감고 오셨던 거. 내 대학 등록금 낼 때 엄마 통장에 돈이 10만 원밖에 안 남았던 거. 아들이 흐느꼈어요. 그런 엄마를 나는 개만도 못하게 대했어. 엄마 집 팔게 하고 하인처럼 부리고 결국 쫓아냈어. 나는 사람도 아니야. 아들아, 그만 울어. 아니야, 엄마. 나 더 해야 할 말 있어. 아들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요. 엄마, 나 수진이한테 이혼하자고 했어. 내가? 응. 수진이가 봄이 데리고 나간 다음 날 수진이한테 전화했어. 우리 이혼하자고. 우리는 서로 맞지 않는다고. 수진이는 뭐래? 처음엔 화내더니 나중엔 그러래. 자기도 나랑 사는 게 지겹대. 위자료만 달라고. 나 그것도 거절했어. 왜? 엄마, 나 이제 위자료 줄 돈도 없어. 그리고 수진이한테 더 이상 줄 게 없어. 내 인생을 다 갈아 넣었는데 이제 진짜 바닥이야. 아들이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확정 판결문이었어요. 일주일 전에 이혼했어. 재산 분할도 없고 위자료도 없어. 둘 다 가진 게 없으니까. 빚만 5천만 원. 엄마, 나 회사도 잘렸어. 수진이 보미 때문에 맨날 지각하고 조퇴하다 보니까 실적이 바닥이었거든. 지금 백수야.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나 완전히 망했어. 친구들도 다 돌아섰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엄마밖에 없어.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일어나. 일어나서 씻고 자. 내일 얘기하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제 작은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문틈으로 보니 아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어요.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정신 차린 내 아들이.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엄마가 지금 회사 운영하는 거 아니? 응. 어제 엄마 명함 봤어. 대표이사라고 써있더라.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아들한테 지난 3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떻게 혼자 힘으로 일어섰는지, 어떻게 회사 사장이 됐는지. 아들은 들으면서 계속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나 때문에 쫓겨났는데도 엄마는 이렇게 혼자 힘으로. 아들아,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오히려 고마워. 뭐가? 너 때문에 엄마가 강해졌어. 내가 엄마를 쫓아내지 않았으면 엄마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았을 거야. 근데 이제 엄마는 내 힘으로 사는 법을 배웠어. 엄마, 너도 이제 배워야 해. 스스로 사는 법을. 엄마, 나 정말 후회돼.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내가 정말 미쳤었어. 아들이 또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매일매일 후회했어. 특히 혼자 남겨지고 나니까 엄마 생각만 났어.
엄마가 혼자 이 집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서러웠을까? 내가 너무 못됐어. 다 지난 일이야. 아니야, 엄마. 난 평생 이 죄를 지고 살아야 해. 엄마를 쫓아낸 죄. 아들아, 엄마한테 와서 일해. 네, 엄마 회사에서 일해. 월급은 많이 못 줘. 200만 원. 그걸로 내 빚 갚고 자립해. 엄마. 내가 엄마 회사에서 일해도 돼? 대신 조건이 있어. 첫째, 성실하게 일할 것. 둘째, 다시는 엄마를 함부로 대하지 말 것. 셋째,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 될 것.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 엄마 실망시키지 않을게. 정말 열심히 할게.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나 이제 제대로 살게. 엄마가 낳아준 아들답게 살게. 엄마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 그렇게 아들은 제 곁으로 돌아왔어요. 처음 한 달은 힘들어했어요. 육체 노동도 하고 고객 응대도 하고 청소도 했죠. 하지만 아들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했어요. 엄마, 제가 오늘 고객분한테 칭찬받았어요. 반찬이 정말 맛있대요. 그래, 잘했네. 엄마, 제가 이런 일이 이렇게 보람찬 줄 몰랐어요. 어르신들이 저보고 고맙다고 하시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아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아들이 저를 불렀어요. 엄마, 저 빚판 갚았어요. 벌써? 네, 야근도 하고 주말에도 일했어요. 2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아, 너무 무리하지 마. 아니에요, 엄마. 이게 제 빚이에요. 제가 갚아야죠. 그리고 엄마, 왜?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렇게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엄마는 이걸 20년 넘게 하셨잖아요. 혼자서.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제가 그동안 너무 철없이 살았어요. 엄마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됐어, 아들아. 내가 깨달았으면 됐어. 1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현관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야? 아들이 부엌에서 뛰어나왔어요. 엄마, 엄마 생신 축하해요. 어머, 오늘이 내 생일이었구나. 너무 바빠서 깜빡했어요. 근데 아들은 기억하고 있었네요. 엄마, 제가 저녁 준비했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음식들로요. 식탁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죠. 아들아, 엄마 앉으세요. 제가 서빙할게요. 밥을 먹으면서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저 다음 달에 승진해요. 지점장으로요. 정말? 네, 엄마가 추천해 주셨잖아요. 열심히 해서 엄마 회사 더 크게 키울게요. 자랑스럽다, 아들아. 엄마, 그리고 제가 요즘 괜찮은 사람 만나고 있어요. 누구? 우리 회사 직원이에요. 김 대리님. 엄마도 아시잖아요. 김 대리는 성실하고 착한 직원이었어요. 아이도 하나 있는 이혼녀였죠. 아, 김 대리? 좋은 사람이지. 네, 저보다 2살 많은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 만나준 게 고마울 정도예요. 그래, 잘 만나라. 이번엔 소중히 해. 네, 엄마. 이번엔 절대 실수 안 해요. 그리고 엄마, 김대리가 강아지 안 좋아해요. 저희는 웃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를 만났어요. 동네 슈퍼에서였는데 수진이가 계산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산발이고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죠. 수진이가 저를 알아봤어요. 순간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계산을 하고 나오다가 잠깐 멈췄어요. 수진 씨, 건강하게 지내요. 어머니, 보미는 떠났어요.
수술 못했어요. 그랬구나. 많이 슬펐겠네요. 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돌아서서 나왔죠. 밖에서 기다리던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누구랑 얘기했어요? 아무도 아니야. 가자. 지금 제 인생은 행복합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아들은 제 곁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아들이 김대리와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엄마, 이번엔 제대로 할게요. 제 와이프도 소중히 하고 엄마도 모실게요. 그래, 잘해라. 엄마, 그리고 나중에 아이 생기면 엄마가 손주 봐주실 거죠?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럼 당연하지.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복수를 한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인생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 아들은 스스로 깨달았어요.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누구를 지켜야 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혹시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계시다면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기회는 있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언젠가는 깨닫게 돼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60이든 70이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65세에 새 인생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인생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도 켜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제가 다 읽어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소중하니까요. 김순자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